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분장하셔야죠. 다 끝나신 거예요? 네, 저는 다 끝났어요. 네. 네. 좀 신경 좀 써. 특별 700회라고 그래가지고. 네. 선배님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하지 않았고 제가 네. 40회 정도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2010년부터 했으니까 15년 그때 큐브였죠. 큐브라는 거였어요. 큐브였다가 선배님 오시면서 궁금한 아니야, 얘기 이게 많아가지고.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로 갔다가 궁금한 이야기 Y가 아마 세 번째 이름일 거예요. 춤을 신청했는데 할머니가 거절을 했다. 그는 대체 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요? 선배님 와 그럼 14년 되셨으면 에피소드 생각나는 거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굵직굵직한 게 좀 생각이 나는데 그 유튜브 조회수 1위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네.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죽기 전에 그 직장 상사의 집에서 이 여자를 이렇게 업고 나오는 CCTV가 발견된 거예요. 맞아요. 동화대요. 기억나요. 네네네. 가슴 아프고 네네. 어떻게 보면 참담한 이야기도 네네네. 있었고. 맞아요. 지난 14년 11개월간 궁금한 이야기와에서 다뤘던 수많은 사연들, 그중엔 참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도 뭐 하소연을 했었고 10년 동안 불이를 당해왔습니다. 얼굴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끔찍한 방법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고 악행을 저질렀던 잔혹한 살인자들. 그리고 우린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는 수많은 유족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특히 4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목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수많은 의문을 남긴 아내의 죽음은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는데요. 어디고? 아,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지금 병원인데요. 네? 저 남편인데요? 잠시만요. 님 지금 아침에 오셨는데 네. 돌아가신 상태로 저희 네? 오셨어요. 네? 뭐라고요? 하루 전 출근을 한 뒤 연락이 끊긴 아내 정윤 씨가 숨졌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사인은 뇌출혈. 회사 앞 주차장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쓰러져 있었던 정윤 씨를 발견하고 병원에 옮긴 이는 그녀의 직장 상사 최 씨였습니다. 아내는 사망 전 최 씨와 식사를 한 뒤 그의 집에 들렀다는데요. 어렵게 남편 영훈 씨가 직접 찾은 최 씨의 집 CCTV 속에 담긴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윤 씨가 병원에 실려오기 약 4시간 전인 새벽 2시 무렵 의식을 잃은 그녀를 최 씨가 끌고 나오는데요. 분명 이때까지만 해도 숨을 쉬고 있었던 정윤 씨. 그 뒤 정윤 씨의 차를 몰고 자신의 집에서 약 5분 정도 걸리는 회사 앞 공터 주차장까지 옮겨놓은 최 씨는 6시 5분 무렵 다시 집에 들러 뭔가를 챙겨 나왔습니다. 그 안에 든 건 다름 아닌 정윤 씨의 속옷이었는데요. 그 안에 든 게 안에 속옷이거든요. 비닐에 이 3개가 들어있었어요. 차 뒷좌석에 안에 가방 안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거를 넣고 와가지고 안에 가방 안에다가 넣은 거죠. 대체 집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고 최 씨는 왜 의식을 잃은 정윤 씨를 주차장에 방치했을까? 우린 남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지금 촬영 저희가 그러면 잠깐만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데 정말 사망을 모르셨었나요? 끝내 이렇다 할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던 최 씨. 사실 허망한 정윤 씨의 죽음보다 더 납득하기 힘든 건 1심 재판 결과였습니다. 우린 5년 만에 남편 영훈 씨를 만나 당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방송 이전에 경찰 수사에서는 과실치사로 잠정 결론을 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방송 이후에 경찰에서 보강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런데 예기치 않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최 씨가 고의로 정윤 씨를 숨지게 한 게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 의료 전문가들 방송으로 소식으로 전해 들으시고 아내의 뇌출혈은 적절한 시기에 구호 조치만 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항소심 재판에서 살인죄가 인정된 최 씨는 현재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요. 방송 이후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게 됐다는 영우 씨가 지금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일상을 되찾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면 이제 평범해지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내일이 평범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저는 그때로 시간이 멈춰 있어요. 그때 살던 집, 그때 살던 가구 그대로 살고 있고요. 아내가 출장 갔다 왔어요 하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편 제작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주한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SBS 궁금한 이야기 와서 나왔어요? 누군 찾으시는데요? 씨. 저요? 네. 제가 누군데요? 아닌데? 제가 그 사람 아는데요. 저 아니라고요. 태연이 발뺌을 하고 능숙하게 거짓을 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투자 금액 받은 거 그 돈 다 어디 있어요? 저는 관련자가 아니라니까요. 관련이 돼 있는데 관련자가 아니라고 하시면은 제가 전총주가 아니라니까요. IM 신뢰라면서요. 피해 보신 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뛰어난 연기력에 화려한 말솜씨로 우리를 황당하게 했던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사기꾼입니다. 뭐예요 그건? 트럼프랑 때론 사랑을 속삭이고 때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던 사람들. 이들은 정말 어떤 사람일까? 그들의 민낯을 알기 위해 저는 특별한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나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같은 동네 선후배인데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갚는 날에 그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 돈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수린 씨의 동네 선배였다는 인물의 정체는 지난해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와 결혼 발표를 하며 세상에 알려진 전 청조 씨입니다. 저는 시장님의 아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 좀 달랐고요. 배움이 달랐어요. 자신을 미국 출신의 IT 기업 임원이라 소개했던 전 씨. 하지만 그의 신분과 성별에 관한 의혹은 끝이 없었습니다. 남자 맞아요. 이거? 네. 신분증이 일사 남자는 일 아닙니까? 일이죠? 저 수술 자국 아직도 안 아물었어요. 아직 상처도 안 아물었어요. 병원 기록도 떼줄 수 있어요, 저는. 어렵게 만난 전 씨는 우리 앞에서 돌발 행동을 하며 자신의 성별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보내자 어쩌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신 거예요? 저한테는 그 남들처럼 그렇게는 못한 게 같은 지역 사람이고 엄마가 누군지 아니까 그 얘기는 저한테는 못하죠. 저는 시민참여연대 이라는 사기꾼한테 제가 이제 사기를 맞았죠. 그런가 하면 암 투병 중인 영숙 씨의 곁엔 시민 대표 이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만을 위한 황토방을 함께 지어 100년 해로하겠다던 이 씨. 하지만 탑정호에 집을 지으겠다고 말씀하신 사실이 없으실까요? 거기 짓다가 다 묻어갖고 돈 없어갖고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야 돼요? 부부간의 사소한 일까지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건축비로만 5,200만 원을 가로챘지만 아무 공사도 안 하고 있었던 그에겐 사실 본초와 내연녀까지 따로 있었는데요. 작년 22년
연말경에 회사의 언니의 소개로 부모님으로부터 저에게 달러를 상속받았다고 소개를 받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 주위에 있는 지인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이 피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일단 28만 불은 다 챙겨놨고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피해자만 해도 130명, 피해 금액은 무려 1,300억 원대에 이르는 사기 행각을 벌인 첼리스트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체 어떻게 사람들을 속였을까요? 전청조 씨가 그럼 고등학교 때 그 정도 알고 지내셨다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여성이셨죠? 네. 말 타는 것도 유명했고 말도 치료해주고 또 말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돈을 계속 뿌리고 다녔으니까 차도 계속 외제차 해외여행 갈 때도 기사 쓰고서 그러고 실제로 저 친구들도 그 밑에서 일한 적도 있었는데 하루에 그냥 현금 따발로 돈을 그냥 용돈으로 주고 탑정에 집도 없으면서 오늘 무슨 전기가 들어온다, 뭐가 어떻다, 뭐 이런 거를 하루에 한 번씩 문자로 주니까 또 사진을 보내주고 그래서 실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김 씨가 사무실에 달러를 실물로 들고 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 앞에서 현금을 저희들이 이렇게 달러를 바로 구매하게끔. 사기꾼의 수법 첫 번째, 현금, 사진, 계좌와 같은 혹할 만한 근거를 제시한다. 처음에 소개받았을 때 김첼리스트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믿었죠. 아, 네. 그리고 남편은 울산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남편은 의사 선생님. 네. 자기가 시에서 시에 그 군문화 축제가 있어요. 거기 총 관할 책임자래요. 사기꾼의 수법 두 번째, 직업과 신분을 활용한다. 게다가 이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갚는 날에 그 돈을 달라고 하니까 뭐 암에 걸렸다? 내가 뭐 혈압암에 걸렸는데 보험을 타면 서너 번 해서 내가 갚아주겠다. 자기야, 내 말 잘 들어. 나 대장암 사기야. 당신한테 모든 걸 해주고 가려고 그래요. 나 그런 거 싫어요. 싫어. 그리고 당신하고 같이 1년이든 6개월이든 편하게 살고 싶어. 네. 알았지? 행여 불리해지면 동정심을 자극하고 감정에 호소한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사기꾼들에겐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기를 하기 위해서는 남들에게 과대 포장을 해서 남들로 하여금 그 신뢰를 획득해야만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금전적인 사기를 치는 거, 이 두 가지 목적이 다 달성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핵심적인 요소냐? 공감의 문제예요. 나의 어떤 심리적인 약점이라든지 뭐 불편한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예전 같으면은 어디에 땅이 얼마가 있어. 너 모르잖아. 나는 알아. 그런 사기들을 많이 쳤단 말이죠. 근데 요즘 관계 자체를 친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가면서 빌드업, 초기에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정교해졌다. 나날이 지나고 있다는 사기꾼의 수법들. 그리고 최근 우리 가까이에 또 하나의 덫이 놓이고 있습니다. 특정 SNS에 친구 추가를 하라며 해외에서 날아드는 수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저 무시했던 발신자의 정체를 궁금한 이야기와의 MC 저 김석훈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보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나와서 저녁 같이 먹어도 돼요? 응? 저녁에? 저를 아세요? 맞어. 귀찮게 해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번호를 저장해서 잘못된 문자를 진짜 아세요? 또 왔어. 나는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싶고 서로 존중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당신은 나와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부모는 호주에 정착했고 어머니는 홍콩 보석 가게를 물려받아 홍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홍콩이 보석이 유명하다고 했어.
문자 메시지를 잘못 보냈다면서도 끝없이 말을 걸며 우연을 인연으로 만들려는 캔디. 자기가 인연이 돼주겠다고 그럼 나 어떡하지? 그러시겠어요? 모르겠어. 그 뒤 저는 베트남 출신의 라일라, 싱가포르에서 패션 회사를 운영한다는 줄리와도 연락이 닿았는데요. 처음엔 평범한 일상 대화가 오갔습니다. 뭐야, 줄리가 사진이 왔다. 연어를 드시고 계시구만. 뭐라 그래? 아.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부지런한 작은 벌이란 애칭을 지어주기도 하고 단둘이 여행을 가자며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해왔는데요. 변화가 찾아온 건 대화 3일째였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부업을 소개시켜준다는 거였습니다. 보냈어. 어떻게 해, 그러면? 이걸 들어가야지 뭐 작업 플랫폼에 로그인하기. 숙박 예약 사이트에 로그인을 한 뒤 40개 업체에 대해 별점을 매기는 간단한 작업이었는데요. 그 뒤 속는 셈 치고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자 56,704원이 들어왔는데? 정말 돈이 입금됐습니다. 라일라가 말한 부업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우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대 여성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뭐야 이거? 같은 사람 아니야 이거? 그냥 우리나라 사람인데. 싱가포르 사람인 줄 알았던 줄리의 정체는 뜻밖에도 한국 인플루언서였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 좀 사용하신 적이 있는지 뭐. 여기저기서 많이 퍼가서 도용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도용한 사진으로 접근해 계좌로 돈을 보내오는 이들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큰 투자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인데, 근데 정말 이 대본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요. 예를 들어 평점 올려주기, 구매 후기 남겨주기, 지금 그건데 부업으로 실제로 있는 행위예요. 심지어 그 앞에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붙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거의 신용도를 계속 올려서 진행하는 어떤 사기 형태인 걸로 보여요. 지금까지는 신뢰를 쌓는 작업이었지만 머지않아 큰 투자를 유도할 거라는데요. 게다가 사실 2단계에서 악성 코드 하나 이거 설치하면은 뭐 예를 들어 GPS, 뭐 문자, 그리고 뭐 개인 정보들, 지인들 연락처, 사진첩 이런 것들 다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모든 게 협박 대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법률 전문가는 이와 같은 사기 수법엔 처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로맨스 스캠인 줄 모르고 돈을 넣었다가 넣고 나서 바로 이게 사기다 이걸 알았으면 빨리 계좌를 묶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법에서는 지금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판 단계를 보면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1억 원 미만인 경우는 일반 사기 기본 구간을 따지면 6개월 이상 1년 6월 이하 그 구간 안에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땐 너무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기준이죠. 너무 현실하고 안 맞는.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좀 위원회에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사람의 마음을 희롱하고 금전을 갈취하는 황당한 사건들. 이런 얘긴 앞으로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